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올 한 해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가계 부채 관리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계층별, 지역별 또 주택 유형별로 심화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고 또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혜택들 몰라서 놓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게 너무 어렵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세요. 문자 샵 3989로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안목 높여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지난 시간에는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비슷했나 그 부분을 짚어봤다면은 오늘 2부에서는 그 버블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잃어버린 30년 경제위기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제가 2년 전에는 일본과는 다를 거라고 했지만 지금 많이 비슷해진, 일본의 그 모습과 많이 비슷해진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경제 위기가 오는 건 맞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변했을 때 이게 정상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 사태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그런 경제 위기, 그런 위기에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그 위기 속에 휘말리지 않을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걸 헤쳐나갈 것인가? 그 돌파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과 똑같이 안 가면 되고요. 그 돌파구 방향도 정확히 어떤 방향인가? 그리고 그런 방향 속에서 올바르게 헤쳐나가는 쪽이 결국에는 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는 돌파구이면서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채널 고정하셔서 어떻게 내가 이 위기의 파도 속을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자 되실 것인지 채널 고정해서 끝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저희가 많은 정보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저희가 참 계속 오랫동안 들어왔었죠. 꼭 일본의 경제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모습들 보여왔는데,
잃어버린 30년보다 우리나라는 사실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또 좀 불확실하죠. 뭐 지금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이걸 또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책 공백도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죠. 기존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부동산 정책들이 멈췄고 그로 인한 다양한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비밀과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가치라든가 이 불확실성 얘기하는 게 결국에 부동산에 영향 주는 거,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해야 하고 가치가 불확실성이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그 부분에 부동산을 미리 점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에도 돈이 되는 일자리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하는데 자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AI에 관련된 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흐름이 어떤 것이냐? 친환경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도 친환경 전기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2차 전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친환경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조선과 그리고 방위산업같이 어떤 경제 위기가 왔어도 지금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흐름이 어떤 쪽인가 이 연관되는 곳에 가서 내가 먼저 부동산을 점해 놓으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파도가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어디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앞으로의 상황이 AI고 제가 친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기라도 하지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AI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서울의 아파트 찾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에 뭐 그리고 여태까지 재건축이 굉장히 이슈화 됐었으니까 유행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행 쫓아가다 큰일 난 게 일본의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신용도, 국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신용도가 위험해지면서 국가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탄핵 부분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환율이 제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탄핵이 불발됐다 했을 때 다시 또 올라가고 가결됐다고 하니까 좀 안정되고 뭐 이런 부분 보면서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자, 그러는데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해결됐지만 만약 탄핵도 계속 이게 지연되고 그러면 이거 불확실성 계속 늦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 탄핵 계엄 이런 사태 없었어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유럽, IMF가 유럽이 가난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생방송에서 해고 통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수출하는 국가니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곳이 있어야지만 부동산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중국이 요새 경제가 계속 위기론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중국 자체가 안 좋아지고 또 미국도 어떤 상황입니까? 트럼프 상황 나오면서, 그리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취하면서 미국으로 돈이 빨려가는 게 결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가 장사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좋은데 미국이 좋아진다고 좋아질 수 있느냐? 이 트럼프 관세 정책 하면은 미국 쪽 방향으로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막히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제를 봐야 하는데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어도 세계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여태까지 해오던 거 그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 이번에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딱 멈추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 상황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공급 대책이 갑자기 멈췄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 앞으로 공급이 싹 멈췄으니까 집값 올라갈 일 남았다, 전세값 올라갈 일 남았다. 항상 상승론자들은 그런 얘기만 합니다. 올라갈 거에 다 갖다 붙여요. 지금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분들께 경고해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 상황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본 잃어버린 30년 직전에 터지기 직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속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상승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 위기 오면은 화폐 가치 하락하면은 자산 시장은, 실물 자산은 올라간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은 왜 일본의 부동산은 실물 자산인데 내려갔을까요? 자, 부동산이란 자산이 실물 자산이지만 그 안에 빚이 많이 껴 있다면, 빚이라는 돈이 그 부동산 자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 하락할 때 부동산도 빚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빚이 많이 끼어 있는 서울의 부동산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오히려 빚을 더 많이 불어넣어서 23년, 24년 빚을 더 많이 비중이 늘어난 서울의 부동산은 더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도 개발이 돼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땅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경제 위기 왔을 때 이 주인공 같은 경우 빚 때문에 농장을 잃었지만, 농장을 잃지 않은, 빚이 없던 농장주들은 경제 위기가 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 문학 작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어디냐고요? 오히려 개발이 안 된 토지가 더 좋은 돌파구 시장이다. 실물 자산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계속해서 원금 상환에 담보, 추가 담보 요구, 이자 요구가 일어나면은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터지고 있어요. 건설사, 금융사 사업이 좌초됩니다. 최근에 제일건설, 풍경채 아시죠? 제일풍경채. 그 회사도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무너지면은 당연히 앞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분,
아직 미분양된 것들 혹은 토지시장, 토지 같은 부동산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회사가 PF 일으켰던 토지시장. 그럼 가격 하락이 일어나겠죠. 그럼 또다시 이런 약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 이런 부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덜 올라간 시장들, 덜 올라간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통점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부분을 얘기했었다면은 오늘은 인구 감소 노령화 부분,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일어났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부동산 하락 시 어떤 모습이 일어났나? 그리고 주택 공급 불만으로 일부는 대량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 인구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인구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가 답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인구 줄고 있고 일본도 줄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의 하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잖아요. 1995년생 이분들이 2020년부터 은퇴를 시작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도 22년, 23년, 22년까지는 좀 상승하다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5년 끌었죠. 거의 비슷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벌어야지 무언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 나와도 사람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을 못 벌면은 아무리 강남 갖고 싶으세요 하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전국에 계신 누구한테도 강남의 아파트 갖고 싶으세요 여쭤보면은 그분들 다 갖고 싶다. 상승론자들 하는 말이 강남만큼은 누구나 다 원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돈 못 버시는 분은 갖고 싶어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는데 지금 그나마 일본 버블 시대와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생산력은 인구 곱하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버블 시절과 달리 AI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I를 잘하면은 일자리를 지금 보세요. 사람을 대체하는 AI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인구 줄어도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만 잘 활용한다면은 자, 지금 다만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 현대차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울산이 앞으로 일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스마트화, 자동화 되면서 물러나실 분들 많이 생기면 부동산 혼란이 온다고 얘기했던 건데 자, 오히려 기존에 인구 많았던 지역의 부동산들은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AI 부분으로 AI에 필요한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일자리 부분에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을 줄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을 100조 시장이니까 2030년까지 100조 시장이니까 이거 노리고 있고 자, AI 데이터 센터 분야도 약 20조 건설 시장만 20조니까 이거 노리고 있고 그래서 해상 풍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제가 전남 지역을 항상 얘기했었고 이 지역 쪽에서 오히려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서울 지역보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전남 지역이 그동안 서울 수도권 커진 것처럼 전남 지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그 후에 대처가 어떻게 됐느냐? 집값 떨어지고 나서 대처가 어떻게 됐느냐? 거품이 터지고 나서 손쉬운 거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90년, 92년쯤에 이미 버블이 터졌는데도 그 이후에 일본이 콘크리트를 건설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이 미국의 30배가 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경시 서울에서 치자면은 평택 남부까지 다 이런 도시가 덮여서 콘크리트로 덮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땅이 없게 돼 버렸죠. 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수많은 빈집을 양성한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조금만 이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짱구는 못 말려 보시면은 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집 대출이 32년 남았다. 이 대출 32년 남았다.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경사스럽게도 벌써 이 방송이 나온 지 32년이 돼가지고 자, 올해 4월 13일에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나오신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영끌 최근에 23년, 24년에 마지막 영끌하신 분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짱구 아빠가 우리나라 23년, 24년에 대출 받아서 집 산 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영끌하신 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차하면은 집을 팔면 되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렸습니다. 빚이 있는 시장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자, 영끌 B2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영끌 B2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지 영끌 B2를 할 수 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일을 계속 하셔야 빚을 갚아 나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주담대가 30년에서 35년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회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직장 이제 되면은 아무리 빨라도 20대 후반 아니면 30대가 돼야지 비로소 집을 사는 주담대 대출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30대에서 정년까지 다녔을 때 최고로 빚을 낼 수 있는 기한이 35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매체에서 집 대출이 30년, 35년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40년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이상이면은 은퇴했어요. 정년이 와가지고 회사에서 더 일하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잘 다닌 사람 얘기고요. 회사가 경제 위기 와서 부도날 수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지금 그런 또 하나 가장 이게 큰 건데 대기업도 지금 인원 감축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역대 최대 경매 물건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왔을 때 이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뭐 어려우면 집 팔면 되지 하는데 자, 짱구 아빠가 왜 집을 굉장히 일본 버블 터지기 끝부분에 끝자락에 이 피해자인데 왜 집을 못 팔았을까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외면을 합니다. 우리나라 2010년에서 2014년에도 그랬고요.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50년 주담대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이거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50년 되겠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떨어지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다시 일본은 집값이 안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나오겠지만, 자, 다행스럽게도 주담대 50년 빌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는데, 바로 금융당국에서 오락가락 하긴 했어도 바로 얼마 안 가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거 일본은 30년, 35년 주담대가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50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 시절에 100년 주담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만큼은 아니구나 하고서 제가 안심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돌파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대출의 가장 장점은 월급이 상승하면은 이자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 이유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산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킨다, 기업을 지킨다 하면서 월급의 상승이, 임금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이 지나도 내 월급에서 40%를 떼가. 자,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급이 올랐어요. 또 10년 지나서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40%이던 부담이 10년 지나니까 30%. 자, 20년 지나니까 40%있던 부담이 15%까지 내려간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년이 지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집도 못 팔고 그 이자 갚는 부담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그거를 노렸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변화를 거부하다 보니까 IT 3차 혁명을 일으키지 못한 저런 디지털을 가지 못한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지속 상승한 우리나라와 그 다음 임금은 오히려 상승 제일 많이 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잃어버린 30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변화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어디 막 기업 망하고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AI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 30년이 안 될 돌파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야 하고요. 어떻게? 임금 상승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 앞으로 임금 상승 무서워하다가는 일본처럼 그대로 부동산이 정체되고 경제가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겠지만 최근에 많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가능할까요?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덕에 다들 똑똑하십니다. 일본은 정치가 뭐를 해도 막 욕해도 절대 안 바뀌어요. 세습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탄핵도 시키고, 자, 떨어진 국격을 국민들이 일으키고, 자, 우리나라 어려운데 우리나라 정상 영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력 좋다. 우리나라의 가치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시민들이 올려주는 나라예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다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너무나 비슷해졌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은 우리도 잃어버린
그런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문화의 힘, 축제를 만드는 힘, 그리고 AI도 오히려 한글이 더 유리하다라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데이터 센터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 AI 이 분야에서 굉장히 뒤처져서 제가 걱정을 했었지만 이 활용하고 돈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열심히만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힘만 낸다면은 우리나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안 가고 10년에서 빠르면 5년에서 아니면은 3년 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당분간 3년 동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경제 위기에 파도가 왔을 때 돌파구는, 자, 오늘은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동안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오던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이 지역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뉴스에서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이 우리나라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목포 신항 해상풍력 들어가는 이 앞바다에서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제가 방송에서 진짜 유일하게 최고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예언을 하는 하나의 승부수인데, 이 목포 앞바다에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세종시나 평택만큼 이슈가 될 그런 부동산 도시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30년 되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 수익이 늘어나고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생산성과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자, 그런 토지 시장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지금 경제 위기 시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토지 시장이고, 오히려 개발이 안 된 토지 시장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생산성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의 토지 시장이 앞으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토지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이 정말 예언처럼 딱 들어맞아서 요게 막 짤로 돌아다니는 그 상황을 저도 좀 같이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사실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텐데, 이 경기 침체에서 오는 피해들, 요걸 좀 줄여보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 지금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자, 일단 뭐 생산성, 인구, 요렇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토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는 자리들 계속 준비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오프라인에 오시면 또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내용들을 알려주시는데 과연 오프라인 이런 무료 세미나, 무료 상담에서는 또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조금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30년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일본과 똑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상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 상황은 분명 일본을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일본 그 상황만큼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시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는 많이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으시다는 분 때문에 제가 실제 그런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얼굴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무엇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방송에서는 할 수 없고 직접 세미나와 상담을 오셔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에서는 직접 얘기하면은
투기 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1대1 상담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고 앞으로 부자가 되실 그런 곳을 찾으신다면은, 그리고 혹은 내가 내 재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상담해서 위기를 벗어나셨다는 분 제가 몇 분 만나 뵙고서 최근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담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둬야 하는 거겠지만 부동산 정말 투자 전략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세워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1대1로 이야기 나눠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부동산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네,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 궁금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네, 강석동 네. 산 28에 10번지요. 네. 자, 요 임야 같은데 어떤 네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거기 향후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기 시흥시 광석동의 임야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네. 그래도 일단 뭐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쪽의 향후 전망들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흥시 광석동에 정확히 지번이 어떻게 되실까요? 산 28에 다시 산- 10번이요. 산 28에 28에? 산 28 28에 다시 10. 다시 10. 예. 8 다시 10. 예, 예. 예. 산이 붙었구나. 그래서 네네. 예.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개발이, 원래 경기도가 오히려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이 늘어가지고 개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지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이 토지를 보유하게 되셨나요? 누가 권해서 예. 앞으로 거기가 좀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019년도 샀으니까 조금 몇 년 됐죠? 혹시 이쪽에 시흥 시청역 개발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가신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갈아타실 수 있으면은 빨리 갈아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개발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개발 일어나는 지역이 표시가 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는 그 개발 이슈 일어나는 지역에서 어찌 보면 산 반대편인 것도 있고요. 네. 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현재 맹지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린벨트란 얘기입니까? 제한구역이요? 제가 그 부분은 얘기 안 했지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시에서 쓰는 시설물이 있는데 네네. 이게 배수지 같거든요. 배수지요? 예. 수도 네. 시설이라든가 전기 시설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도시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넘어오는 게 올 수가 없어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이 네. 붙어 있는데 이쪽 방향에서 넘어올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좀 보호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그린벨트이면서 네. 지금 이런 거 같은 게 있는 경우는 보통 공익용 산지라고 해서 공익용 목적으로 산지를 보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벨트 중에 가장 힘든 게 공익용 산지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그거에 딱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아직 여 네. 밑에 이쪽이 얼마나 개발됐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직 비어 있고 이쪽에 밑에 이제 시청역 주변이 개발이 본격화되면은 그때 바람 불 거거든요. 네. 이쪽에서 나중에 이제 경기 다시 좋아지면 이쪽에서 개발 일어날 때 그때 빠르게 발빠르게 이 지역 부동산에 가셔서 내놓으셔서 네. 바람 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과 전화 통화 함께 해봤습니다. 경기 시흥시 광석동의 임야,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갈아타기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뭐 주변 지인 이야기 듣고 뭐 개발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지금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정확한 이야기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흐름들 나오게 될지는 전문가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계획들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그때 좀 갈아타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실까요? 저기 전주에 있는 거 모래내 3교에 34사 9번지요. 주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실까요? 모래내 모래내 5교에 34-9번지요. 34-9번지요. 예, 예. 네. 자, 일단 주택인 것 같아요. 예. 네, 전북 전주시의 주택. 이 부분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향후 전망이요. 향후 전망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북이 지금 뭐 부동산이 안 좋다는 뉴스들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예. 전북 전주의 이 주택은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주택은 어떻게 보유하시게 되셨나요? 저요? 예, 예. 그냥 산 거죠. 그냥 사셨어요? 예, 오래됐어요. 10년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 세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셔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예. 우선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게 느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인데 예, 예. 지금 전주시 인구가 최근에 좀 상승했었는데 예, 예. 이제 전주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예.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전주시를 봤을 때 예. 주변에 이렇게 예, 예. 이 외곽 지역 쪽으로 예, 계속해서 아파트 예. 단지들이 새롭게 이렇게 예. 지어지고 이쪽으로 오히려 지금 전라북도의 인구를 전주시가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전주시 안에 계신 분들이 새 아파트들이 외곽 지역에 자꾸 생기니까 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히려 새 아파트 쪽으로 외곽 쪽으로 나가서 오히려 가운데 부분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급격한 상승은 좀 바라지 마시고요. 예. 자,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이 제가 봤는데
예. 보유하고 계신 바로 위쪽에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최고의 학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팔아야 돼요? 저는 지금 예. 이거는 예. 팔기보다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보다도 그냥 이런 부동산들이 가치 하락이 있을 때 재산을 지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을 나중에 예. 재생 사업이라든가 관광 산업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학교들이 잔뜩 몰려 있는 예. 지역, 학군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예. 때문에 예. 나중에 전주시에서 이쪽에 어떻게든 뭐 벽화 마을이라든지 뭔가 재생 사업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은 그냥 이 경제 이익이 막 하는 시기에 막 이거 함부로 막 팔아서 옮겨가시지 예. 마시고 예. 지금은 마음 느긋하게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보여야 돼요? 오래 걸리죠? 지금 당장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걸리나 봐요. 예, 한 7년 걸리셔야 할 겁니다. 7년? 예, 예. 예, 맞아. 학교는 많은데, 거기.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한번 상담 오십시오. 예,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아쉬움이 남으시나 봅니다. 전북 전주시 주택 요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좀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0014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전북 익산시 인화동 2가 토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연달아서 전북인데요. 자, 전북이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보통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아파트 시세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전북의 아파트 시세를 끌어내린 게 익산시라고 하던데 지금 익산시의 토지 질문이 왔습니다. 과연 토지는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번 같이 대면 상담을 못한 게 참 아쉬운데 자, 지금 여기 이 지도를 봤을 때 딱 보이는 게 그냥 논밭입니다. 그러는데 이쪽의 지역의 이름은 인화동 2가라는 도시에 붙어 있는 그런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익산시가 그대로 발전을 했을 때 이쪽 만경강까지 이쪽 하단부 쪽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익산역이라든가 이 부분도 새로 고침을 했었고요. 이쪽 터미널 지역에서 인화동 이 상부 지역이 일자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익산시가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면은 이쪽 지역으로 개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집이나 건물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었다면은 지금 경제 위기 왔을 때 많은 하락이 있겠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하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동산은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시 인화동 2가 토지 향후 전망 함께 알아봤습니다. 토지가 참 매력적이네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시청자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들은 오프라인에 오시면 더 풍성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2638-3954번으로 꼭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